향하여 열릴지어다. 저는 지금부터 4년 전에 중국 하남시에 있는 카이펑이라는 지역에 갔었습니다. 그곳에는 약 1000년 전부터 유대인들, 유대계 중국인들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10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도 유대 민족의 정체성과 그들 나름대로의 그 삶의 방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감탄과 놀라움을 느끼고 돌아온 적이 있었죠. 그런데 중국 하남시의 카이펑 말고 우리나라와 또 가까운 곳이죠. 중국 만주 지방의 하얼빈 그리고 또 상하이 뿐만 아니라 홍콩에도 역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유대인들과 많은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하얼빈과 상하이 그리고 홍콩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 운남대 국제관계연구원에서 세계 민족과 또 민족 문제들 특히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역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신 이승록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카이펑 지역의 유대인들은 역사가 한 1000년 됐다고 그쪽 가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그 하얼빈하고 상하이에 있는 유대인들의 역사도 그 정도 오래됐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이 하얼빈, 상하이 그리고 홍콩을 아우르는 이런 유대인들과의 교접의 역사는 사실은 이제 19세기. 얼마 되진 않았군요. 네, 중요한 시대 구분점이라면은 아편전쟁 전후로 해서 홍콩과 상하이와 하얼빈 이 라인이 이제 형성이 되었던 거죠. 그럼 아편전쟁 이후에 네.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그쪽으로 왔다는 얘기인데 아편전쟁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특별히 홍콩 쪽으로 보자면은 이제 1840년대, 50년대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하나의 그 고급 관료들로서 홍콩에 진입을 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1920년대 이즈음에 가면은 이제 그 홍콩에 유대인 총독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영국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물결은 이제 하얼빈. 하얼빈은 이제 러시아 짜르 이제 말기로 들어서면서 짜르가 뭐죠? 러시아의 황가를 짜르라고 얘기하며 그들이 1800년대가 독특하게 프랑스나 러시아에 있어서 반유대주의, 엔티세마이티즘이 아주 왕성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9세기에 러시아에 아주 광풍처럼 불었던 그 반유대주의는 Jewish Question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반유대주의의 그 강한 영향 아래 많은 그 슬라브계 유대인들이 하얼빈으로 이주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러일 전쟁 때 참전했던 그 유대계 러시아 군인들이 패전 이후에 이제 돌아가는 길목에 대체로 대련이라는 곳과 하얼빈 대부분이 하얼빈에 정착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정한 체제를 갖추고 회당이 있고 또 금융, 제조업 뭐 등등 여러 그 서양의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정착해서 오래 살았었죠. 그 인구가 약 4만 5천 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과 중국의 어떤 교접 현상이라면은 이제 나치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때 그 소유럽 동유럽에 특별히 소유럽의 그 유대인들이 대량으로 이제 난민으로서 상하이에 진입을 했었었죠. 2차 대전
이 끝나갈 무렵에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상하이로 올 때 제가 듣기로는 그때 우리 브레드 TV에서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폴란드의 중국 대사 허펑산이라는 분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중국의 신들러다 해서 그때 유대인들을 많이 이쪽으로 상하이로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까? 그 유럽을 아우르는 그 국민당, 중국 국민당 정부의 그 외교관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중국의 허풍산이나 그 일본의 스게하라 같은 경우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그 발트 3국 쪽의 그 유대인들이 이 상하이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큰 몫을 감당했던.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생명의 비자, 그래서 그 라이프 비자를 내준 유명한 동양 사람으로 동양의 쉰들러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어쨌든 그 상하이로 찾아왔던 그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그 2차 대전 때 그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그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상하이로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중국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융합이 돼서 살았나 보죠.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것은 굉장히 좀 그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그 유대인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초기에 들어왔던 그 금융과 또 이런 그 부동산 자본과 이런 것 등을 장악했던 바그다드 유대인들은 불과 그 수가 1000명 남짓한 아주 소수들이었지만은 아주 그 일반 평민들과는 잘 어울릴 수 없었던 그런 계급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홀로코스트 때 30년대 중말반 이래로 전쟁 마치기 전까지 이렇게 거주했던 그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난민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평범한 생활들을 했고 심지어는 뭐 밥을 해 먹을 적에도 그냥 거리에서 솥을 걸어놓고 밥을 해 먹고 그러면서도 짧게 머물렀지만은 신문도 발행했었고요. Jewish Chronicles라는 유대인들 자체 그 신문도 발행했고 또 유럽 쪽에서 온 유대인들은 서양 음악들을 상해에 소개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그리고 이런 일반 평민들과의 어울림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악 학원이라든지 이런 그 연극 활동이라든지 이런 불과 몇 년을 머물렀지만은 다양한 영역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박사님께서 지금 불과 몇 년 동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차 대전 끝나기 전에 그들이 상하이로 왔다가 언제까지 그런 그 유대인들의 커뮤니티가 이렇게 융성했었습니까? 종전 이전까지 지속되었던. 전쟁 끝나고 나서는 많이 또 흩어졌군요. 전쟁이 맞춰지면서 미국의 유대인 협회에서는 어떻게 이 상하이 난민들을 이제 건질 것인가, 구원할 것인가 이런 대책들을 논의했고 또 일본 정부도 그들의 조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제법상 잘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오상회의라는 그러니까 그들의 장관 5이 이렇게 그 유대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대부분은 미국으로 이제 미국이나 북미 쪽으로 이렇게 그 망명지라기보다는 그들의 다음 삶의 무대를 정했고요. 그런 후예들 중에 이제 물론 하얼빈 출신이기는 하지만은 슬라브계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에후드 올멧 같은 경우는 예전 총리, 프라임 미니스터를 했던 것이고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삶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하얼빈이나 상해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홍구공원 있는 그쪽에 그들의 회당으로 썼던 그 유적지가 남아 있고 지금은 그냥 하나의 뮤지엄으로 야드바셈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 유대인들의 그 고난의 역사들을 소개하고 그 당시에 불과 몇 년 머무르지 않았지만은 발행했던 신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소개해 놓은 그런 장소가 있죠. 저도 그 중국 상하이를 가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야, 여기가 중국이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화려하게 많이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금 중국의 이 상하이가 그렇게 그 국제 도시로서 무역 도시로서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데는 그때 당시에 뭐 지금부터 한 1세기 반 전에 유입된 유대인의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십니까? 상하이의 그 출발과 지금의 번영, 그 밑바탕에 그 유대인을 빼놓으면 얘기할 수 없는 그렇군요. 그런
면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편 전쟁 이후에 상하이에 들어왔던 영국의 고급 관료들이나 이런 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바그다디 유대인이라고 구분되는 유대인들이 들어왔고, 상하이의 금융, 부동산, 공공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교통 체계,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조성되어지고 도시계획이 되어졌던. 홍콩은 이제 1920년대쯤에 그 아편 전쟁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총리까지 할 정도면은 총독이죠. 네, 총독까지 총독. 할 정도면은 아주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는데, 지금의 홍콩의 그 상해처럼 네. 지금의 홍콩의 스카이라인을 만드는데도 역시 유대인들의 역할이 많이 컸겠네요. 그렇죠. 홍콩의 그 빅토리아 섬의 스카이라인이나 상하이의 와이탄의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유대인과 관계가 깊고요. 특별히 20년대에는 그 나탄 총독이라고 유대계 영국 총독이었죠. 예. 그래서 동양 진출의 한 교두보로서 그들은 이미 1830년대, 40년대 그 아편 전쟁 진입하기 직전부터 이렇게 특별히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그 많은 준비들을 하고 이런 그 상업과 무역 면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사님은 이제 이 중국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신 분이니까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중국 사람들도 보면은 어느 나라 가든지 이 차이나타운을 만들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 중국 사람들도 결속력이 아주 강한데, 그 결속력이 강한 중국 땅에서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이 정착하고 생존하는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그들의 삶을 볼 때 특별히 하얼빈에서 나타나는 한 현상은 그 항상 정신적인 지도자, 영적인 리더가 늘 그 중심의 자리에 있고, 또 회당이 그 배경이 되었고, 또 그러면서 늘 그 안정된 체제를 유지했던, 하얼빈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 카우프먼이라는 그 라비, 할라브라고 얘기하는 그 위대한 라비가 있어서 그들을 서로 결집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한 구심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2020년 이 2년 동안 가장 이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또 이 이슈가 홍콩 문제인데, 홍콩을 대하는 이 중국 정부의 그런 정치적 입장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말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아니, 우리 유대인들이 다 만들어 놓은 홍콩인데, 그걸 지금 중국이 지금 그냥 드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중국은 이렇게 행정 단위의 국가끼리 해결할 수 없는 외교적 문제는 그 이면에 막후 실력자들끼리 풀어간다는 이런 그 하나의 그 대형 외교, 중용, 소형, 특수 외교의 한 분야들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런 웬 유대학이 생기느냐? 미국을 이해하는 한 중요한 그 방법, 도구 중에 하나로서 또 유대학을 개발시키는, 발전시키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그런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행정부를 움직이는 그 막후 실력자들을 보아하니 유대인들이 많더라. 와. 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이런 연구들이 씨줄 날줄로 매우 촘촘히 엮어져 있는, 그래서 상해에서뿐만 아니라 산동에서도, 또 하얼빈에서도, 심지어 쿤밍에서도, 또 남경에서도 연구하는 이런 풍토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다, 중국이라는 이런 정부 간의 충돌, 이 이면에 이미 이런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일들이 오랜 세월 수면 아래 형성되어 있고, 또 그 관계들은 매우 깊고도 폭이 넓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또 고려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눈에 보이고 뉴스에서만 들리는 그런 그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 말고도 네. 그 저변에는 또 유대인들의 어떤 시줄 날줄과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복잡한 역학 구조가 있네요. 애당초 그 진입 자체가 영국 아주 대영 제국의 절정기에 동인도 회사의 고급 관료들을 통해서 형성된 홍콩의 유대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 홍콩과 또 상하이와의 관계에서
그 하나의 그 금융 하나의 시스템의 대표적인 한 예가 홍콩 상하이 은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상하이의 스탁과 홍콩의 그 증권, 이런 동향들이 매우 유기적인 관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에우드 올메르트 예전 총리는 나의 피의 절반은 하얼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아마 중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정부와 중국 정부의 그 사이. 원래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나라고 공산주의 나라고 원래는 팔레스틴하고 국교를 맺었던 나라였지만은 중국이 네네 1992년에 수교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 불과 이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은 매우 돈독한 사이가 되어 있고요. 제가 1997년에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 각성에서 징발되어서 이렇게 노무자로 온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우디에 가서 달러 벌이를 했듯이 20년 전에 그때로부터 20년 전에 중국인들이 무려 약 7만 명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아파트 건설을 하고 관공서 짓고 하는 일들에 그 노무자들로서 이렇게 일을 하던 모습들을 보았었습니다. 어쨌든 홀로코스트라는 그 광풍 속에서 잠시 피할 수 있었던 그 지역을 허락해준 중국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마움도 있을 거고 또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왔던 유대인들이 상하이나 홍콩이나 하얼빈이나 이런 데 또 경제적으로 많이 오늘날의 이 경제적 부를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거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서로 양쪽이 그런 감정이겠네요. 네.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그 결초 보온의 마음들 서로 있고 중국은 이제 관용. 물론 관용하면은 이제 그 카이퐁의 유대인들이 물론 송나라 때부터 이렇게 집성촌을 이루었지만은 그리고 김씨, 박씨, 장씨 이런 이름들 가지고 살았지만은 1848년 아편전쟁 그 무렵에 오면은 거의 한족화돼 버리는 그래서 결혼이나 이런 과거 제도를 통해서 완전히 한족화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예. 그것을 상하이의 이 바그다드 유대인들이 또 복원시키고자 하는 이런 그 노력들도 있었고요. 또 나중에 보면은 이 운남성 이 지역은 이제 국민당 정부에서 홀로코스트를 겪는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의 그 생존의 터전으로 그들을 위한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땅을 그들에게 내어주자. 이런 그 순커라는 사람, 그러니까 손과라는 그 국민당 정부의 그 관료가 있었습니다. 그 손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입안되었던 그 한 그 프로젝트가 유대인들을 위한 자치해방구를 만들어주자라는 그 활동들이 운남성 지역에 있었었죠. 그래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은 두 나라 혹은 두 민족 간의 그런 이런 그 교접 현상은 우리가 여러 면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만주에다가 그 유대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1930년대를 살펴야 되는데요. 1930년대의 그 상황이 굉장히 세계사 속에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독일 나치의 행정 조직 가운데 특별히 만주국과의 관계, 외교 문제를 전담하는 파트가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국제적인 큰 이슈가 생기면은 미국에서 어떤 그 기구를 만들듯이 그런 그 독일과 일본 제국과의 그 아주 밀고 당기는 이런 그 굉장한 외교적 그 활동들이 그 당시에 만주를 배경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여차하면은 한반도 바로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길 뻔할 수도 있었겠네요. 후보지는 여러 군데 있었고요. 아프리카의 우간다도 있었죠. 네, 그 운남성도 있었고 호치민, 베트남에서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했었고요. 이게 48년 이스라엘 건국 이전의 상황이죠. 그러니 그건 다 인간의 생각들이고 네. 결국은 하나님은 네. 이스라엘 원래 네. 고토로 네. 되돌아오게 해서 거기에 이제 나라를 다시 만드셨어요. 네. 다만 그 아브라함 카우프만 그 하얼빈의 정신적 지도자 그 중심으로 제1차 시온주의 회의가 그곳에 있었었죠. 하얼빈에서. 네. 와. 네, 그 상황이 우리로 얘기하면 3.1운동 그 무렵에 1918년 이 무렵에 극동지역 시온주의 협회가 있었습니다. 이 일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사실 그 이전에 러일 전쟁에 지금 역사를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러일 전쟁 당시에 이제 전쟁에 패하고 돌아가던 유대계 러시아 군인 중에 조셉 트럼펠도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그 탁월한 군 장교였었는데 우리가 왜 고토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가 실제로 1912년에 팔레스타인에 가서 살았었고 오늘날 그 키부츠의 원형 안으로 들어가면 조셉 트럼펠도어가 있고 러일 전쟁 당시에 이 왼팔을 일어서 여기를 나무로 의수로 땅을 일구었던 그런 상징적인 유대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박사님하고 중국과 유대인 이야기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 건국 얘기까지 들으니까 좀 힘이 진진하네요. 예. 그래서 야, 이 얘기를 더 심도 있게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에 한번 더 또 얘기를 나눠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